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가을은 벌초나 야외 활동 등이 많아지면서 전염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요. 전염성 질환하면 지난 여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자,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불패의 신화를 써낸 병원이 있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 혁신을 위해 나선 분이죠. 서남의대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의료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왕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메르스 발생 1년 전부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메르스 환자 모두를 완치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과 전염성 질병에 관한 의료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부실을 거듭하던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을 인수해 건전한 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과 서남대를 인수해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청사진은 무엇인지, 이왕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사장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병원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들어봅니다. 예, 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여름 가장 아마 뜨겁게 보내신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르스 사태의 한 가운데에 서 계셨잖아요. 네. 지난 여름을 돌이켜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그 한 2달 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예. 빨리 끝나기를 다 바랬지만, 네. 또 생각보다 또 초기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던 대목이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길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준비된 매뉴얼도 없었고, 또 메르스가 어떤 병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전 국민적으로 커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왕준 이사장께서는 한 1년여 전부터 메르스가 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다고요? 정말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 것만은 아니고요. 네네. 사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메르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네. 저희 병원이 지금 전국에 16개 지정되어 있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1909년도에 신종플루가 끝난 다음에, 예. 각 시도별로 지금 병원 하나씩을 정해서, 네. 국가 지원을 통해서 음압 격리 병상을 이제 예. 만들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10년부터 예.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대책 전문가위원회라는 한 10여 명 되는 전문가 위원회가 있는데, 예. 거기 제 병원 협회를 대표해서 그 위원으로 계속 5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는 경험이 있어서, 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미 4월, 5월 달에 메르스가 이제 사우디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번성을 하면서, 예. 저희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고, 정부 당국에서도 했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었고, 네. 그거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또 홍보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예.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다행히 작년에는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잘 넘어갔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병원은 이제 제가 병원으로 와서,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메르스 환자가 생기면, 거의 앞단에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매뉴얼과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작년 5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 지나면서 한 4, 5개월을 상당히 그거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메르스가 상반기에 문제됐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에볼라로 이게 이제 모든 세계적인 또 관심이 옮겨갔고, 네. 저희도 이제 에볼라가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메르스가 좀 잊혀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이제 예상치 않게 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예. 초기 방역에 저희가 사실 좀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년 전부터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확진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계속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왔을 때 이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들도 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삼성에서 확진이 된 이후에 평택성모병원의 환자들을 잘 막으면 네.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나름의 기대와 전략을 갖고 예. 일단 이제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이송을 해도 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첫 환자 발생하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저희 병원에 온 환자는 28일경에 이제 환자가 처음 저희한테 예. 왔었는데 환자 오기 며칠 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료진이나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준비해온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환자 진료하는 데는 오히려 이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내부 소통에 좀 실패한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우리 직원들이나 또 다른 그 일반 의료진들하고 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당시에 그 우리가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돼 있거나 그걸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환자가 온 다음에 한 2, 3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직원들이 더 동요하고 또 우리 병원 근방에 있는 이제 동네 이웃분들이 막 예. 이제 이 소문이 나면서 동요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심각한 좀 홍역을 많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뭐 정작 치료 과정의 문제보다 그런 어떤 분위기, 심리적인 것들이 좀 불안했던 것들이 많을 것이고 의료진 같은 경우는 진짜 헌신적으로 치료를 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치료를 했지만 가족들이 또는 뭐 지인들이 마치 무슨 병균 덩어리처럼 보듯 이런 시선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위로해 주셨어야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뭐 저희 병원에서도 제일 이제 힘들어했던 거가 네. 병원에 이제 환자를 진료한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이제 이웃 동네에서 저희 병원에서 공원으로 나가는 문을 와서 폐쇄하고 또는 뭐 저희 병원 직원들 택시 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할 정도로 예. 또 뭐 학교에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또 그 자녀들을요. 자녀들을 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그게 충분히 뭐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포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예. 되지만 또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네. 또 실제로 또 그거에 따른 환자 감소도 상당히 좀 있었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좀 다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음압시설, 격리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수의 대형병원도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구멍이 뻥 뚫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지병원은 2009년 이 신종플루 때도 가장 많은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를 했고 또 치료를 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경영상 소위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꺼리는 것이 사실인데 명지병원은 또 이 이사장께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투자를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어느 병원도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자를 꺼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겪었지만 네. 병원에 그런 어떤 전염병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어떤 그런 위험한 진료를 한다고 그럴 때 예. 그게 이제 그 병원이 해야 될 어찌 보면 당연한 공공적 사명이지만 웬만한 민간 병원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이제 후속적인 지금 여러 가지 환자 감소가 됐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환자 진료를 포기해야 되던가 아니면 다른 병실을 다 비워내고 예. 환자를 받지 말아야 되던가 이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이 그런 공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메르스 끝나면서
어느 국회의원분이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예. 이번에야말로, 이런 공공적인 역할에 참여했던, 메르스 치료와 그 방역에 참여했던 많은 민간 병원들한테 충분하게 그거를 좀 지원하고 손실 보전하고 예. 뭔가 같은 인커리지를 해줘야만 예. 앞으로 이런 공공의료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믿음을 된다. 갈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든 의료기관이나 병원이라는 게 그게 공공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그 사명이나 역할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모두가 다 공적인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 저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그 역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병원은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높이고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수행하는 게 병원의 위상과 병원의 어떤 그 리더십을 키우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병원의 어떤 일종의 뭐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렇고 병원의 어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높여나가는데 예.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공적 역할을 더 나서서 수행하고 그 부분들을 공공의료기관보다도 더 좀 강력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 모습에서 어떤 병원의 경쟁력이랄까 미래의 비전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공재, 일단 공공을 위한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당연히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상당히 지난 여름 혼란스럽게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 제2의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이런 시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법들이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 그 공기 전염이라든가 이런 예. 사회 전파가 없이 직접적인 이제 환자 간의 어떤 접촉이나 비말 접촉에 의해서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병원 내의 전염이 이제 메인 그 주요한 그 전파 경로였습니다. 근데 사실 사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스 같은 그 더 심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정말 네. 더 오싹할 정도의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 전염병의 어떤 그 저희가 노출돼 있고 또 워낙 세계적인 이동과 교류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네. 절대로 이제 이게 뭐 검역에서 걸러져서 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총체적인 어떤 이런 방역 체계와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나아가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의 이 재난 의료 체계를 새삼스럽게 지금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쳐야 됩니다. 네. 이미 소 잃은 그 지난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말로 이제는 소를 크게 잃었으니까 정말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음에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실수나 또는 미흡한 준비 대응을 넘어설 수 있는 좀 다각도의 다측면적인 그런 준비 태세와 새로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메르스와 관련돼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지난 여름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또 벌초도 가시고 야외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감염병 옮으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나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그 야외 활동, 특히 추석같이 해서 성묘로 간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그 감염병이 이제 유행성 출혈을 네. 하고 이제 쭈쭈가무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행성 출혈은 이제 들쥐들이 배설물들이 이렇게 말라 있다가 이게 성묘할 때 코로 이렇게 들어마셔서 그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건 아주 급속하게 네. 말 그대로 출혈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꼭 같은 성묘 가시면 절대 그 맨 땅에 네. 풀이에서 그냥 그 절하시지 마시고 꼭 같은 그 돗자리를 깔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쭈쭈가못이나 또 최근에 그 급성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예. 그런 SFTS라는 그런 또 그 찐득이에 의해서 찐득이한테 물리면 발생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야생 진드기에서 그런 야생 감염되는 진드기가 거죠. 예. 아주 위험한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야생 풀밭에 막 그 돌아다니거나 들어가서 찐득이에 물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절대 반바지나 이렇게 입지 마시고 예. 그런 물리지 않도록 같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병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도 우리 이왕준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또 병원을 인수해서 혁신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마이다스의 소원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인천 사랑병원에 이어서 명지병원까지 사실 경영난 또는 부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싹 고쳐놓으셨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가장 망가진 병원을 이렇게 또는 정말 힘든 병원을 맡아다 시작하니까 예. 뭐 그보다 더 나쁘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일만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병원들이 어렵거나 이제 힘든 병원들을 맡아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뭐 좋은 병원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병원들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혁신을 하고 네. 새로운 그 변화를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변화와 혁신의 제일 중요한 동력이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네.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절박한가. 그게 뭐 최고 경영진뿐만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걸 공감하느냐. 이런 절실함이 모든 문제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 사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어떤 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그런 그 구성원들 간의 결국 그런 공감대와 뭔가 같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부실의 대명사였던 명지병원이 지금 병원 혁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대체 명지병원에 어떤 메스를 들이대신 겁니까? 일단 뭐 그 모든 병원이 됐건 어떤 예. 기업이 됐건 어떤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혁신이라는 게 어떤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뭐 특성화를 하고 전문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환자의 진료의 어떤 질적인 퀄리티적인 측면을 높여내고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 조직 문화와 병원의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네.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그거를 하는 거가 제일 역시 또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 것 같고 네. 사실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진 좀 이렇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좀 새로운 영역에서의 시도라든가 병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언론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알려졌지만 네. 사실은 그게 어떤 혁신의 본질이나 외형이 아니고 예. 더 본질은 어려웠던 기본이다. 그렇죠. 예. 했던 거는 어떤 진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네. 개선하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방법의 혁신의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뭐 외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숲속 검진센터, 또 반개방형 정신과 병동, 항상 좀 폐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이동하는 혁신 정형외과 진료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정신과 병동은 저희가 이제 병동 이름이 정신과 병동도 아니고 뭐 오삼병동 이런 그 우리가 통상적인 병동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저희는 해마루 동입니다. 아, 예. 그리고 병자도 뺐죠. 그다음 해마루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병실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 다 왜 이름이 해마루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병실을 좀 이렇게 리조트처럼 완전히 다 바꿨고요. 네. 다 마루로 깔고 환자들 그 공용 공간에는 이제 이 빼치과 그 벽난로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아주 폐쇄적으로 있었던 그런 모든 공간을 통창으로 싹 바꾸고 바깥에 정원을 넣어서 예. 빛이 쏟아집니다, 낮에. 아주 그러니까 음습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산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쇠창살을 다 없앴고요.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어떤 감금적인 분위기를 다 없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떤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산무병동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병동을 완전히 이렇게 바꿨고 실제로 환자들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학회에서 저희가 상도 받았고요. 아, 네. 실제로 저희가 볼 때 어떤 환자들이 이제 가끔 흥분을 해서 좀 네.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탈출을 시도한다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환경을 바꾼 이후에 실질적인 큰 어떤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예. 5년간. 그래서 오히려 그런 훨씬 환자 중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리 어떤 정신과 환자의 어떤 뭐 난폭성이라든가 어떤 네. 그런 다른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을 훨씬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모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를 이제 그 병동을 배경으로 찍고 싶다고 그래갖고 네네. 그 드라마 때문에 저희 병동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괜찮아 사랑해야라는 그 드라마였는데 예. 그리고 뭐 또 이게 이 순마루 같은 경우도 검진센터인데 한마디로 검진센터에 어떤 화단이나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식물원 속에다가 검진센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테니컬 가든인데 네. 이제 일종의 순마루 같은 그래도 이제 순마루인데요. 그 숲속 같은 그런 식물원 같은 그런 환경 안에 검진센터를 넣자. 네. 검진센터가 순마루 같은 숲 같은 모습이 아니고 예. 숲에다가 검진센터를 네. 넣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검진센터를 숲처럼 꾸민 게 아니라 숲 안에 검진센터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발상을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굉장히 인상적인 10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레플스 병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기다 이제 혁신적인 병원이고 이 국제적인 어떤 환자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유치를 해서 그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꽤 선도적인 병원이었는데 제가 그 병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원장실에 이제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네. 그 병원이 어디 이제 언론에 소개됐던 그 기사인데 예. 그 앞에 그 헤드 타이틀이 호텔 라이크 하스피탈 호텔 같은 병원이 아니라 예. 호텔 예. with medical service 그러니까 네. 우리는 호텔인데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고 그래 이거를 호텔 같은 병원이 아니고 우리 호텔인데 의료도 하는 거야. 네. 나는 발상으로 왜 바꿀 수 없을까? 네. 새로운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하자. 우리가 병원 또는 의료기관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먼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의 이 의료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그 기본적인 규정 자체를 처음부터 역전적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네.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발상의 전환이네요. 예. 그래야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비스와 모든 프로세스와 모든 과정들을 다
새로운 환자 중심의 또는 새로운 미래적인 그 가치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이 이 나비넥타이 보타일 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이제 그 사실 그 많은 병원들이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 이 긴 넥타이가 네. 그 감염에 이제 원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날리게 되고 예. 또 이 환자 만날 때 그게 좀 그 환자한테 접촉이 되거나 또 움직이면서 거기에 뭐 균이 옮길 수도 있고 하면 네. 이게 가는데 또 사실 제일 남자들이 빨아입지 않는 게 넥타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와이셔츠는 매일 갈아입지만 예. 그래서 이 롱타이를 벗고 대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좀 불량해 보이니까 예. 보호타이를 나비넥타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병원이 이제 저희 병원 전에도 몇 군데에서 시도를 많이 했지만 잘 정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몇 분들은 이거를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문화에.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전 의사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한 달이 넘게 그 토론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벗고 해야 되는 당위성에 예. 대해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 벗고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통일성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지 네. 않아야 어색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거는 뭐 개인이 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병원의 드레스 코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안 하는 거는 마치 유니폼을 안 입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결의를 다 하고 그 첫 착용식 날 이제 저희가 하여튼 100여 명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네. 착용식 세레모니를 하고 사진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저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환자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 예. 약간 좀 이렇게 즐겁잖아요. 네. 좀 좀 유쾌해 보이죠, 보이기도 그렇고. 일단 예. 뭐 외래 진료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비 넥타이고 있으면 네. 뭔가 하여튼 조금 그 무거운 마음도 좀 그렇죠. 사라지고. 좀 그 예. 어색하거나 좀 딱딱한 분위기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요새 이 보호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넥타이를 2개 이상씩 병원에서 사다가 나눠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선물을 그 긴 타이를 안 해준대. 혹시라도 누가 선물을 뭐 환자분이나 또는 뭐 친인척분들이 선물을 하면은 보호타이만 한다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좀 많이 그래서 뭐 생겼겠네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보호타이가 굉장히 특이한 보호타이가 네. 많습니다. 저도 지금 15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긴 넥타이를 선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전 보호타이를 하고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럴 거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뭐 병원 진료에 의해서 대학 치료까지 나서신 걸로 유명합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뭐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명지의료재단에서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서남대학교는 지금 원래 이제 제1캠퍼스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고 네. 제2캠퍼스가 충남 아산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인데 뭐 그동안 이제 부실의 대명사였고 예. 실제로 3년 전에는 이제 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 사실상 그 지금 구조조정과 이 새로 거듭남이 없으면 이제 대학교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네. 위기에 위기에 있는 지금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의과대학이 이제 거기 41번째 의과대학이 서남대학교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의과대학교도 이게 부실 의과대학에 이어서 심지어 이제 폐과 결정까지 나섰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작년에 관선이사회가 파견이 되고 또 정상화의 기회가 되면서 재정기여자를 통해서 이 정상화를 새로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의 미래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과대학을 운영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서남대학교 정상화의 이제 새로운 주체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이제 결정이 돼서 그들은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그 정상화의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히 바로 저희가 이제 결정한 이후로 의과대학은 이제 교육이 다 정상화되고 특히 이제 본과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저희 명지병원에 와서 임상 실습을 시작을 하면서 네. 의과대학 교육은 완전히 이제 정상화의 궤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모든 과도 지금 그런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상컨대는 하여튼 늦어도 이제 내년까지는 모든 과정을 다 완료해서 예. 완전히 이제 부실대학의 딱지를 털고 예.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정상적인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좀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병원 운영도 쉽지가 않은데 의료재단에서 대학을 인수할 생각을 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그동안 이제 이 병원이 이제 의과대학을 지향하면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한 경우도 네. 많았고 또 의과대학을 또 세운 병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의과대학이 95년도에 마지막 인가가 돼 있고 예. 인가가 났고 그 뒤로 이제 의과대학 정원과 의사 숫자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부실한 의과대학으로 돼 있지만 네. 의과대학 병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기회였다고 생각이 됐고 저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의과대학을 필두로 해서 예. 이 보건의료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서남대학교가 저희 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네.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면은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병원도 이 대학병원으로서의 날개를 달게 되고 예. 또 대학은 또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 또 거듭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라는 그런 비전 하에서 저희가 대학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조군요.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 입학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유감의 뜻을 표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감옥한 거 아니냐 이런 건가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묘사를 하면 예. 이미 지금 서남대학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네. 이미 2013년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이제 그 행정명령을 받아서 예. 작년 금년에 걸쳐서 이미 그 구조조정의 행정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 원래 1,800명이던 모집 정원을 50%를 감축해서 900명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했고 네. 41개 학과를 26개 학과로 새로 조정을 하고 또 26개 중에 6개 학과를 신설하고 예. 뭐 굉장히 뼈를 깎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제 특별관리 대상인데 예. 예. 이번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처음으로 이제 전체 대학의 일반 그 평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일반 평가를 하면서 지난 3년치의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저희는 이미 특별관리 대상에서 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그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 특별관리 대상을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를 그 이번에 전체 그 평가 구조에다가 넣어서 같이 한다는 거는 동일한 기준 잣대를 적용하는 두 게 옳지 번이나 않다. 그거를 예. 뭐 제재하는 거고 네. 나아가서 이미 지금 저희가 이런 특별관리 대상으로서의 그 구조조정의 과정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네. 당연히 그 트랙에 들어가서 같이 예.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마치 두 번 혼내는 꼴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잘 내용막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이제 대학이 지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그 최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권고가 지금 15% 감축인데 네. 저희는 이미 50%를 감축을 하고 있으니 뭐 다른 거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한참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너 왜 이거밖에 못해 한 게 동기를 오히려 좀 깎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네요. 예. 화가 나셨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들 월급도 몇 개월치 반납하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등록금에서 교수 월급으로 가는 거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일정한 그 포션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수님들이 몇 개월 동안을 월급을 안 받으셨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셨네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구조조정을 동참하고 이 과정을 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일반 평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한 번 이번에도 최하 등급이다 이래버리면 최하 등급인지 알고 이미 있지만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 대학들이 이제 과를 뭐 통합하고 없애고 이런 게 뭐 취업 또는 경쟁력 다 연관이 있지만 꼭 있어야 할 과가 사라지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서남대에서는 국악학과를 신설하셨습니다.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기도 한데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떤 배경입니까? 물론이죠. 그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 저희 제1 캠퍼스가 있는 그 전라북도 남원이 말 그대로 이제 국악의 본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뭐 일본의 국악의 성지라고 얘기할 만큼 좀 춘향제가 열리고 있고 춘향가와 흥보가의 실제 그 무대가 됐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명창과 예인들을 이제 배출했던 그런 말 그대로 국악의 본향인데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이 지금 남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없는 거죠. 국악학과가 없다 보니까 남원시의 입장이나 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과 결합이 돼서 교육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지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국악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새롭게 그 남원시와 그 지역사회를 좀 붐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고 또 그런 교육적 과정이 매개가 돼야만이 그런 어떤 예술적인 모든 그 성취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대학인 서남대학교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 과제를 이제 그동안 담아낼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여튼 서남대를 이제 그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요구와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국악과를 신설하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처음 그 신설했지만 저희 석좌 교수로 우리 안숙선 명창님이 처음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또 우리 안숙선 명창님이 남원에 태어나셨고 남원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고향에 본인의 그 명창과 예인의 그 삶을 꼭 고향에 이렇게 그 좀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잘 이번에 맞아서 우리 안숙선 명창을 비롯해서 많은 국악인들이 최고의 국악인들이 이번에 다 교수님들로 참여를 해주시게 돼서 저희 같은 뭐 몇 년 안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과로 성장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아름다운 소리를 사사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왕준 이사장께서는 사실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나오셨고 그런데 소위 데모 민주화운동을 좀 세게 하셨나 봐요. 수감도 되셨었고 도피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의대생들이 이런 케이스는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뭐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던 게 1983년도이고 한참 또 군사 독재가 이제 광주 사태 80년 광주 사태 이후에 정말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 완전히 뭐 바닥이던 시절에 이제 학창 시절을 시작하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학생들이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또 순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학생운동이 이제 불같이 일어났고 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6월항쟁을 거쳐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데 큰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뭐 열혈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저만의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 역시도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을 그 소명을 뭐 이렇게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중간에 도망 안 가고 끝까지 하던 게 이제 계기가 된 건지 그래서 뭐 제가 수감 생활도 하고 재판도 받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학창 시절을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좀 오래 다니긴 했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20대의 그런 어떤 사회적 경험이, 네. 저 개인의 삶이나 또는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예. 큰 어떤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고, 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또 우리 세대의 큰 축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드라마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최초의 의학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김도훈이라는 역할을 했던 탤런트 이재룡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인기였는데 그 이재룡 씨의 극중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우리 이왕준 이사장이라는 것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 그 드라마 종합병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인 최한규 씨랑 이재룡 씨도 다 오고 뭐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그때 그 종합병원 드라마 실제 모델로 또 여겨졌던 우리 청년의사 멤버들 같이 모여서 조촐한 이제 기념행사도 하고 했는데 94년도에 미니 시리즈였는데 우리나라의 첫 의학 드라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그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자문이 왔어요. 그 당시 우리 청년의사 그 신문으로 자문이 왔고 저한테 자문이 와서 우리 최한규 작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가 그 초기에 그 중요한 시나리오의 큰 시놉시스를 많이 저희가 이제 도와드렸고 실제 그 인물 캐릭터들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배경이 이제 외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외과 1년 차였고 또 그 신은경 씨 모델로 돼 있던 이제 여자 외과 의사도 또 그 당시에 또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인물 설정 자체가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안했던 제일 중요한 문제 의식은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였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는 두 가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좋은 인간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간성과 실력이 항상 갈등하거나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 상황이 양립하는 데는 약간의 뭔가 그 갈등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화합적이지는 않고 그 좀 변증법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그 상황을 그려내는 게 한 의사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또 인간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으면서 좀 뭐랄까 약간 인간성이 좀 메마르달까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인간성은 너무 좋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조금 실력이 지금 모자라는 이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결국 하나의 합을 이루는 이런 과정으로 전체적인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 가자는 게 기본 생각이었고. 이게 이제 선과 악은 아니죠. 선과 악은 아니죠. 서로가 이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약간 모순적일 수 있는 그런 갈등의 그야말로 정반 합이 이루어지는 요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은 좋은데 공부를 좀 못했어야 될 이유가 그 학생운동하다가 늦게 졸업을 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제 그 이재룡 씨가 분한 역할에서 이제 그 커리어가 이제 외과 의사지만 학생운동을 했고 뭐 이러저런 이제 캐릭터들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그걸 제안했고 또 하다 보니까 저의 캐릭터들을 많이 넣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룡 씨가 그 어렸을 때 자라난 그 광부촌에서 자랐던 그 어린 시절 기억은 전부 우리 최한규 씨 작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재룡 씨 분은 저의 복합적인 인물이네요. 인물과 우리 작가의 어린 시절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렇군요.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또 클래식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왕준과 떠나는 클래식 여행이라는 음반도 내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음반을 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인들하고 뭐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같이 좀 나눠드렸던 그런 거고요. 함께 나눠 듣자. 그렇죠. 뭐 그건 이제 그냥 나눠 들었던 이제 그런 아주 사설 그 제 편집 음반이었던 거고.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즐겨 듣다 보니까 오래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클래식에 입문해서 한 40년 가까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그 취향이랄까 이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렸을 때 뭐 학생운동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너무 좀 사치스러운 거 아니나 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조금 자책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뭐 그게 호사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뭐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인생의 중요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런 클래식 음악이나 이쪽 뭐 오페라나 뭐 심지어 국악 같은 좀 네. 이렇게 남들이 조금은 잘 안 듣는 분야의 예. 음악을 듣는 게 저한테 좀 큰 즐거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에도 클래식에도 조예가 있으시고 혹시 감명 깊게 읽은 책 있으시면 한 것만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글쎄요. 뭐 최근에 혹시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시공사에서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네. 새로 번역을 해갖고 개정판이 나온 건가요? 예. 새로 번역을 하셔서 아주 양장도 새롭게 하고 특히 그 처음 그 발표됐을 때 그 라이프지에 연재됐을 때 그 사포까지 넣어가지고 예. 너무너무 이게 이쁘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고등학교 때 읽고 노인과 바다를 소설로 다시 꺼내갖고 한 30몇 년 만에 이제 읽었는데 예. 역시 그 고전의 힘이 세긴 하고 예. 그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작가 나이가 돼야 네. 그 소설이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그 50대 후반에 쓴 거니까 뭐 하여튼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예. 그 묘미를 좀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군요. 네,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요새 저거 되면 노인과 바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많은 말씀 나눴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좀 더 긍정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남의대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마음은 고향으로 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고향에 가면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실 텐데 덕담 한마디 건네실 때도 그냥 부자 돼서요, 뭐 결혼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너무 뻔한 거 말고 좀 상대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고민, 애정이 깃든 덕담 하나쯤 미리 준비해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